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과 5년 만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이었고 친구의 친구로 만나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그렇다고 친하게 지냈던 건 아니었는데 친구의 친구이다 보니 제 친구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 쪽에서는 저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는지 대학을 졸업한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 마음을 저에게 내비쳤는데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호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친구 없이 둘이 만나니 묘하게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고 동갑이니만큼 대화도 잘 통해 나름 재미있는 연애를 했는데요. 대신 동갑이고 둘 다 고집이 세서 싸울 때는 엄청 크게 싸웠어요. 그렇게 한 4번 정도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는데 잦은 싸움이 그래도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마지막 1년은 싸울 일이 하나도 없이 좋은 감정만 키워갔죠. 게다가 그때가 소위 말하는 결혼 정년기였는지 저희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 시집 장가를 갔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양가 사는 수준도 비슷했고 저나 남편이나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 할 것도 없이 무난하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하고 한 2년까지는 나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한 3년은 신혼은 즐기고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했어도 연인처럼 친구처럼 잘 지냈는데 그게 시부모님 눈에는 그다지 좋게는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셨거든요. 게다가 저희가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드려도 손주 욕심에는 소용이 없었는데요. 당신은 이미 2년이나 기다렸는데 뭘 더 기다리냐며 특히 시아버님이 안달이 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님 친구분 중에 갑자기 암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시아버님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듯 손주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하셨어요. 나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 니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애를 가져야 내가 한시라도 내 손주를 더 보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아니 아빠, 무슨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무슨 지금 당장 만들자고 하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 아니야? 니들이야말로 1살이라도 어릴 때 1명이라도 더 낳을 생각을 해야지. 신호는 개뿔. 아버님, 저희도 준비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되는 건데. 애 낳으면 다 부모 되는 거야. 잔말 말고 오늘 당장이라도 애 만들어. 내 말 알아들었냐? 니들 빨리 내라고 대답해. 네 아버지 숨 넘어가신다. 설마 새애기 너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지? 그럴 리가요. 저 완전 말짱해요. 그래. 엄마는 갑자기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 남편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시어머니의 말에 저보다 더 발끈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시부모님 성화로 저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요, 이게 참 이상한 게 막상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노력 저 노력 많이 해봤는데 반년 정도 지났을 때까지 임신 테스트기 2줄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러자 시부모님은 정말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저를 콕 집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남편과 사이좋게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사실 그때도 멀쩡한 자기 아들을 왜 검사받게 하냐며 검사는 저 혼자 받으라고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셨는데,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려면 양쪽 다 해야 정확하지 않겠냐고 제가 억지를 부려 남편을 끌고 가서 검사받게 했죠.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날, 저희 부부는 다소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하고 남편은 다른 건강한 남성에 비해 정자수가 적다고 나왔어요. 심지어 그 적은 정자들의 활동량도 현저히 떨어졌는데, 그러니 자연 임신 성공률이 떨어질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시부모님 두 분은 말도 안 된다며 의사가 돌팔이라고 검사 결과를 부정하셨고, 이번에는 저 혼자 다른 곳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는데, 그때 시부모님의 태도를 보면 무조건 제가 문제가 있어야만 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손주를 갖고 싶으시다면서 저를 하자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본인들이 얻는 게 뭐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임신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행복했던 저의 결혼 생활은 점점 암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저를 임신 못하는 불량품으로 취급하려는 시부모님에게 저도 참지 않고 꼬박꼬박 대들었는데, 시부모님이 어디서 며느리가 어른에게 덤비냐며 가정교육 운운하시며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셨죠. 그러니 가운데서 남편만 죽어났는데 어쩔 수 없죠. 자기도 자기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사람을 괴롭힌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는 저대로,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불만만 가득해서 서로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직할 회사를 찾기 전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프리랜서가 저랑 잘 맞더라고요. 집에서 일하니 쓸데없는 교통비나 점심값, 커피값이 나가지 않았고, 근무 시간도 제가 조절할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제가 아침잠이 정말 많거든요. 출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평일 아침마다 늘 지각을 할까 마음을 졸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프리랜서를 하면서 원하는 시간까지 푹 잘 수 있으니 오히려 머리도 맑고 작업 능률도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들보다 늦게 일을 시작한 만큼 늦게까지 일을 하는 날이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도 좋았죠. 밤이면 더 조용하고 집중이 잘 됐거든요. 다만 남편이 늘 일만 하냐며 저에게 서운해하긴 했었는데, 가끔 제가 마감 때문에 쫓길 때는 집에 있지만 밥도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종종 자기는 와이프가 전업이 아닌 맞벌이였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내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만큼은 제가 일하는 걸 존중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제가 집에서 노는 줄 알고 계셨고, 제가 가끔 일 때문에 전화를 못 받거나 늦게 받으면 아우, 일하는 신용 좀 그만하고 우리 아들 좀 챙겨라. 여자가 집구석에 있으면 내조라도 잘 해야지. 내 아들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너는 미안하지도 않니? 라고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솔직히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치사하고 유치하다는 걸 알지만 계속 이렇게 무시만 당하다가는 제가 사고를 한번 칠 것 같아서 한 번은 작정을 하고 시부모님에게 저도 똑같이 돈 버는 거라고, 제가 버는 돈이 남편 월급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집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끼고 있는데 그게 무슨 돈이 되냐며. 자고로 사람은 밖에 나가 몸으로 부딪혀 일해야 돈을 버는 거라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셨는데, 남편 하는 일이 영업직이라 늘 밖에서 사람 만나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처럼 일을 하는 게 돈 버는 일이고,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은 돈이 안 드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저더러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을 하나 더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하는 저한테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이고 제가 하는 근무 환경을 이해 못하니 당신 아들만 불쌍해 보이시나 보다 라고 애써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저에게 무슨 전단지 같은 걸 자꾸 가져오시며, 너는 나이도 젊고 애도 없으니 이거저거 가릴 것도 없잖아. 네 남편 저렇게 나가서 혼자 고생하는데 너도 집안의 보탬이 돼야지 라고 하실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런 밖에 나가서 일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리고 밖에서 이런 파트타임 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더 번다니까요. 얘가 또 헛소리 하네. 아니, 이런 게 무슨 돈이 돼. 너 보니까 하루 종일 커피나 마시고 컴퓨터 자판만 치고 있던데. 그러지 말고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아니다, 한두 개 골라서 해라.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2개, 3개 하세요. 어머님 나이에도 요즘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머님도 사지 육신 멀쩡하신데 왜 아들 내외가 주는 돈만 바라세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머니 아들 걱정하시는데 이참에 어머님이 일하시고 그이한테 이제부터는 나는 용돈 안 줘도 된다고 하시면 그이도 아마 좋아할걸요? 저는 그때는 뭐에 씌인 듯, 아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진 듯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갈 듯 뒷목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는데, 그렇게 저한테는 너 어디 두고 보자 하고 가시더니 그새 남편한테 일렀나 보더군요. 사실 예상은 했던 일이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화를 냈고, 그날 저녁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대판 싸우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제 입장을 설명해도 남편은 그날만큼은 무조건 제가 잘못한 거라고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걱정되고 고생하는 게 안타까우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자기는 그거 하나 이해 못하고 우리 엄마가 조금 뭐라고 한다고 용돈 받지 말고 일하라 그러냐? 장모님한테도 그럴 거야?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 애시당초 내가 얼마나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 근데 자기도 알잖아. 계속 내가 하는 일 무시하고 나를 아주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줄 아시는데 자기 같으면 화 안 나? 오늘은 전단지까지 가지고 오셔서는 나더러 자기 혼자 벌어 힘드니까 파트타임 2탕 뛰라고 하시더라. 그야 우리 엄마는 잘 모르니까. 아무튼 이번 일은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해. 안 그러면 나 진짜 안 참는다. 안 참으면 뭐? 나는 미안하지만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사과받을 사람은 나라고. 저는 남편의 말에 더 오기가 생겨서 죽어도 시어머니한테 사과는 못한다고 버텼어요. 그러자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자기 가슴을 팡팡 쳤고 그 길로 집 밖을 나갔는데 어딜 갔는지 자정이 넘어서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새 쪼르르 자기 집에 갔나?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날 낮에 못한 일을 새벽까지 했는데요. 일하는 중에도
불쑥불쑥 천불이 올라와 그날은 영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저희 시어머니가 하시는 일 없이 저희 부부에게 용돈을 받으시는데 그 용돈이 적으신지 걸핏하면 저에게 전화하셔서 10만 원만, 20만 원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돈 얘기를 하셔도 그게 당신 아들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통장에서 어머니한테 군말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신우가 갓 결혼했을 때였는데 신우는 전문대 졸업으로 애시당초 취업의 의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렇게 따지면 당신 딸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백수였죠. 그런데 놀고 있는 자기 딸을 볶으셔야지 집에서 일하는 저를 달달 볶는 게 저는 더 나쁘게 느껴졌어요. 자기 딸은 놀아도 되고 남의 딸 노는 건 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저는 놀지도 않았는데 노는 사람 취급을 당했으니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날 이후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나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꼬투리도 잡히고 싶지 않아 제 할 도리는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제가 굽히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셨는지 더 저에게 조심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확 그냥 시댁이고 뭐고 남편만 보내고 저는 연 끊고 살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도 남편이랑 합의가 돼야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당연히 저희 남편은 그럴 인간이 못 되었고요. 그러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누이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요. 집안이 경사가 났죠. 저는 시집와서 몇 년째 안 되는 임신을 신우는 결혼하자 됐으니 시부모님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셨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신우랑 저랑 비교하며 자기 딸은 너네 집에 좋은 일도 해주는데 정작 며느리는 애도 못 갖는다고 면전에 대고 면박을 주셨는데 그때는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이런 꼴을 보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후회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신우의 임신은 축하할 일이 맞았기에 저는 제 마음과 별개로 신우에게 축하 인사와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20만 원 돈을 입금했는데 솔직히 어줍지 않은 선물보다는 돈이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내 돈의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성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신우가 서운하다고 했는데요.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군요. 사람의 호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돈 주고 욕먹는 것만큼 기분 더러울 일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럼 돈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남편이 나서서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줘야 그나마 넘어갈 수 있는데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 그 후로 한 달 뒤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었는데 그때는 일부러 저에게 생일을 저희 집에서 하고 싶다고 저더러 상을 차리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밥상도 아닌 생신상을 차리라 하니 너무 부담이 됐는데 남편은 옆에서 점수를 딸 기회라며 저더러 열심히 해보라고 하는데 저 인간이 원래 저렇게 밉상이었나?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저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제가 머리에 총을 맞은 게 아닌 이상 결혼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이 결혼하면 지 집이랑 지 식구들밖에 모른다고 제가 고른 남자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는데 저는 옆에서 계속 화이팅 화이팅 하는 남편을 보고 성질이 나서 옆구리를 세게 꼬집어 버렸네요. 그러자 악소리를 내며 남편이 비명을 질렀는데 제가 잔뜩 화가 나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으니 그제야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된 거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요리 실력이라는 게 갑자기 좋아질 순 없으니 밀키트 같은 걸 적극 활용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윽고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어 저는 밀키트에 나온 레시피대로 음식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제법 그럴싸한 상이 차려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도 놀란 눈치였죠. 저는 그때 분명히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 골탕 먹이려고 생일상을 차리라 한 거였는데 제법 그럴싸한 상이 차려졌으니 이게 아닌데 싶으셨겠죠. 그래서 저한테 친정엄마가 왔다 갔냐는 등 어디서 배달을 시켰냐는 등 꼬치꼬치 캐물으셨는데 저는 밀키트라는 말은 하지 않고 제가 만든 게 맞다고 기세등등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한 가족이 저희 집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시아버님은 저를 다시 봤다며 웬일로 칭찬을 다 해주셨는데 시부모님에게 칭찬을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라고 저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겠다는 심정으로 노력했는데 그때 갑자기 신우가 자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화의 주제를 아이 쪽으로 돌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아직 출산하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자기들이 돈이 없어 산후조리원에 못 갈 것 같다고 갑자기 징징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참고로 신우의 남편인 매제는 작은 제조 공장에서 월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우는 앞서 말한 대로 전업주부로 그런 자기 남편의 월급을 받고 생활했는데 막상 아이를 낳으려니 그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기는 신혼도 없이 아이를 가졌는데 너무 우울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걱정이 산더미인 얼굴을 하고 자기 딸이 너무 안 됐다며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물론 남들은 다 산후조리원에 간다고 하지만 신우가 어디 출근할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아이를 보면 되지 무슨 돈 걱정을 하나 싶었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신우는 계속 산후조리원비가 얼마네, 산후도우미를 부르면 얼마네 하면서 은근슬쩍 저를 보며 계속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부모님도 있는데 왜 저를 보고 돈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매제를 쳐다봤는데 매제 얼굴이 참 뭐랄까 씁쓸한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모르긴 몰라도 신우한테 돈 문제로 엄청 볶인 모양이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친언니도 아니고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신우의 시선을 피했어요. 그러자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신우가 저를 콕 지목하며 언니가 저 애기 낳으면 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애가 있어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엄마도 근처에 살고 있는데 왜 하필 친하지도 않는 올케한테 이런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가씨, 지금 하신 말 진심이에요? 아니, 제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왜요? 언니도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면 두루두루 좋죠? 족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런 건 친정엄마나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저는 애기 기저귀 갈아주는 방법도 몰라요. 아우, 막상 닥치면 다 한다. 너 똑똑하잖아. 뭐든 금방 배워서 잘 할 거야.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집에는 있어도 일하는 몸이고 상대적으로 어머님은 자유로우시잖아요. 뭐? 나더러 하라고?
너는 젊고 건강하면서 나이 많고 힘도 없는 나에게 산후조리를 시켜야겠니? 그래도 어머님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외손주인데 매일 보고 싶으실 거고. 그럼 아예 아가씨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주시면 아가씨도 좋고 어머님도 좋으신 거 아니세요? 얘가 아까부터 왜 이래? 나는 못한다고. 이 나이에 애한테 묶이면 언제까지 애를 봐야 하는 건데? 잔말 말고 그냥 네가 해라. 싫어요. 저도 바쁘고 그렇게는 못해요. 아가씨, 그냥 산후도우미 불러요. 잘은 모르겠지만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남이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애를 맡기고 제가 나갈 수가 있겠어요? 나간다고요? 갓난애를 두고 어딜 나가요? 그야 살도 빼야 하고. 신우는 그 말을 하면서 지도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말끝을 흐리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신우의 말에 어이가 없었는데 그럼 저한테 애를 맡기면 지는 나가서 운동하고 놀다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저도 돈으로 걸고 넘어질 생각이었는데요. 신우한테 그렇게 저한테 애를 맡기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분위기에 생뚱맞게 제 남편이 나섰는데 돈이 없어서 부탁하는 건데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에는 남편이 아니라 미친놈처럼 보였어요. 일부러 거절하려고 하는 말이라는 걸 그 인간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는 제 말에 당황하는가 싶더니 돈을 줄 수는 없고 나라에서 나오는 양육비의 50%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진짜 이 남매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 속이 터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나라에서 주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50%만 받고 제가 미쳤게 애를 보냐고요. 그 시간에 제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칼처럼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생신날은 엉망이 되고 말았는데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니 제 탓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식구들 기분 좋으라고 노력한 날이었는데 신우가 망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고 그날은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시부모님과 신우 내외가 돌아갔는데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이 저한테 꼭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야 하냐며 짜증을 냈어요.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가 그 돈 받고 애를 볼 것도 아니면서 저한테 짜증을 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랑은 좋았던 적도 없고 더는 안 보고 살라고 하면 땡큐인데 한 침대를 쓰는 제 남편이 자기 식구들 편을 드는 건 용납이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무섭게 노려보며 한마디만 더 해보라고 남편보다 더 크게 성질을 냈죠. 그러자 자기 생각과는 제가 다른 반응을 보였는지 조금은 당황한 눈치였는데 그리고 이내 한풀 꺾여서는 저더러 무조건 싫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아직 애 태어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해보나 마나 싫다고 분명히 대답했는데 이번에는 언제부터 자기 동생을 그렇게 챙겼다고 자기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감정으로 호소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무조건 싫다고 했고 그렇게 자기 동생 불쌍하면 자기가 하라고 딱 선을 그었는데 제 말에 빈정이 상했는지 그날 이후 남편은 거실에서 잠을 자면서 저랑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마음을 바꿀 것도 아닌데
거실에서 자는 사람이 아쉽지 저는 하나도 아쉽지 않았네요. 그래서 근 2달 가까이 남편과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말도 섞지 않았는데 그 필요한 말도 대부분 카톡으로 했는데 솔직히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쓸데없는 걸로 부딪히지 않으니 속이 편했는데 그에 반면 속이 편하지 않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들었다며 무슨 고집을 그렇게 부리냐고. 제가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며느리로 안 들일 걸. 자기는 너무 후회가 된다고 선을 넘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질세라 그러셨냐고 그럼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드리면 되겠냐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이번에도 도대체 너는 네 집에서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어른한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덤비니? 내가 너 이래서 싫어하는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가정교육이라고 하니 순간 저도 쌓인 게 많아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건 차마 어른한테 할 말이 아닌 것 같아 참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내 다시 생각해보라고 저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는데 아마도 제가 또 단번에 싫다고 할 것 같으니 잽싸게 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땐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나오면 제가 정말 자기 뜻대로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웃겼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골탕을 먹이려 일부러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금방 신우의 출산일이 임박해 왔죠.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마치 제 입으로 제가 신우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 눈치였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저한테 그렇게 다정했다고 저한테 괜한 친절을 베풀며 일하느라 힘들지 않느냐는 등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는데 그러다 신우 출산 전 식구들끼리 모여 밥을 먹기로 했다며 저더러 시댁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오자고 하더군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그날이 저에겐 디데이였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시댁에 가니 배가 남산처럼 부르고 살도 제법 많이 찐 신우가 저를 반기며 다가왔는데 그 순간 온 식구들이 무슨 작전이라도 짰는지 저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려 하려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속이 뻔히 보이는 인간들이었는데 그때 신우가 먼저 산후조리 이야기를 꺼내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자기 애기 낳으면 언제부터 봐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슨 말이냐고 나는 싫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그러냐고 했죠. 그러자 분위기는 또 삽시간 나빠졌는데 시어머니가 아니 지금까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으면 긍정의 뜻 아니냐고 저를 다그쳤어요. 긍정이라뇨. 저는 어머니한테도 싫다고 얘기했어요. 네가 언제? 내가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네, 그러셨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연락 못 드렸어요. 뭐야? 그럼 이제 곧 있으면 애 나올 텐데 우리 딸은 어쩌라고? 그러니까요. 왜 어머니 딸을 저한테 어쩌라고 하는 건데요. 어머님도 계시고 막말로 아가씨 시어머니도 계신데 거기서 해결을 해야죠. 따지고 보면 가장 먼 올케한테 산후조리를 해달라는 신우가 세상 천지 어딨어요. 언니, 저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죠. 제가 미주알 고주알 언니한테 다 얘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언니가 해주면 안 돼요? 우리 애기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만 부탁 좀 할게요. 그래, 네가 좀 해줘라. 애가 아주 한 달 복달이 났는데 너는 애가 딱하지도 않니? 너는 일 안 해도 월급 주는 회사 있잖아.
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어느 회사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데 돈을 줘요. 그런 회사 있으면 제발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어머니는 무조건 제가 하는 일을 깔보고 싶으셔서 그러는 줄 알겠는데 저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집에서 일해도 어머니 아들만큼은 거뜬히 번다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럼 내가 뭐가 되는데? 내가 없는 말 했어? 아니, 애당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기야말로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사실은 사실이잖아. 자꾸 이런 식으로 나만 곤란하게 만들면 차라리 이혼해. 뭐야? 너 지금 네 입으로 이혼이라고 했냐? 그래, 아가. 아무리 감정이 앞섰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이게 이혼할 일이냐? 네. 이런 걸로 이혼 안 하면 어떤 걸로 이혼해야 하나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이에요. 저희 엄마는 제가 매일 새벽같이 일한다고 걱정이 많으신데 어머니는 저더러 일하는 신용한다고 놀고 먹는다고 하잖아요. 정작 놀고 먹으면서 애까지 남의 손에 맡기고 싶은 당신 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아가씨도 제발 염치 좀 챙겨요. 돈 없어서 산후조리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걸 왜 나한테 하라고 해요? 그리고 애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 애를 보라니. 아가씨는 놀면서 애도 안 보고 뭐 하려고. 그럴 거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너 미쳤어? 곧 있으면 출산해야 하는 애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미친 건 내가 아니라고. 넌 거 같은데 그렇게 네 가족이 먼저고 네 동생이 불쌍하면 네가 해. 나한테 하라 마라 하지 말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으로 시댁을 나왔어요. 다시는 이 집에 들어갈 일 없다고 생각하니 속이 다 후련했는데 집에 오는 내내 제 결혼 생활에 대해 허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 일주일 정도 남편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저는 어차피 갈라설 생각이라 오히려 그게 더 편하고 더 좋았어요. 남편이 어디서 무얼 하든 하나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지발로 기어 들어온 남편이 저더러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요. 정말 기가 차서 귓방망이를 한 대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장모님 뭐 하셔? 우리 엄마? 왜 갑자기 우리 엄마 안부를 물어? 무슨 꿍꿍이야? 아니, 자기가 정 내 동생 산후조리를 못하겠으면 장모님한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뭐라고? 머리가 아주 돌았구나. 네 동생 산후조리를 왜 엄만 우리 엄마가 해줘야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잖아. 연대 책임 몰라? 자기가 못하겠다고 이 난리인데 그럼 대신 장모님이 해야지.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뻔뻔하다. 아니, 니네 집 유전자에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일도 안 하면서 남한테 공짜로 애기 맡기고 싶어하는 네 동생이나 자기는 일도 안 하고 자식한테 용돈 받아 쓰고 놀면서 자기 딸 산후조리는 하기 싫은 니네 엄마. 그리고 장모 어려운 줄 모르고 연대 책임 어쩌고 하는 너. 그때 내가 한 말 까먹었니? 이혼하자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뭐 틀린 말 한 거 있어? 오히려 반대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아마 우리 엄마는 나 대신 해주겠다고 할걸?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당신 엄마가 뭘 해준다고? 자기 딸 산후조리도 싫다시는 분인데 자기 대신 뭘 하신다는 거야. 됐다. 정말 이젠 상종하기도 싫다. 누구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소통을 하지. 됐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나는 싫으니까 그렇게 네 동생이 걱정되면 회사 관두고 네가 해. 아니, 어떻게 오빠가 여동생 산후조리를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튼 나는 마음 정했고 순순하게 이혼 안 할 거면 소송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야, 정말 이혼이 무슨 무기지? 너 지금 실수한 거야. 그래, 어디 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봐. 가족끼리 좀 돕고 살자는데 뭐가 그렇게 나쁜 건데? 생각해보면 너는 늘 이런 식이었어. 위아래도 모르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왜 나랑 우리 가족들이 네 눈치를 봐야 하는 건데? 내 눈치를 봤다고? 나는 금시초문인데. 그리고 내가 할 말 못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야말로 사람을 아주 잘못 봤지. 이딴 사고방식 가진 놈인 줄도 모르고 내 인생 말아 먹을 뻔했으니까. 너 정말 말 다 했어? 이게 정말 좋게 좋게 넘어가라고 하니까 서방알기를 우습게 하네. 야! 전날은 여기에 상세하게 쓸 순 없지만 제법 심각한 수준의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닌 건 아니기에 절대 물러서지 않았는데 남편 놈은 끝까지 자기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만 나쁘고 이상한 여자로 몰았는데 그래서 말했죠. 이상한 여자랑 그만 살고 깨끗하게 이혼하자고요. 그러자 남편 놈은 무슨 기승전 이혼이냐며 저더러 절대 저 좋은 건 못 해주겠다고 억지를 부렸는데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어디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이혼 얘기를 들었는지 연락도 없이 집에 쳐들어왔는데요. 네가 끝까지 이혼하겠다고 우리 아들한테 협박했다며? 그래, 해봐. 우리 아들은 아무 죄가 없다. 애도 못 갖는 주제에 너는 네 하자도 숨기고 우리 집에 시집 왔잖아. 그것뿐이야? 밖에 나가 일도 안 하면서 살림도 안 하고 남편 내조도 안 했지. 이혼은 네가 당해야 순리에 맞는 거지. 네가 유책 배우자야. 알고나 이혼 소리를 해. 누가 그래요? 제가 유책 배우자라고? 그리고 끝까지 우기시는데 어디 한번 해보세요. 그게 통하나? 지금 이러시는 것도 저한테 유리한 증거 만들어주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저 녹음하고 있거든요. 뭐야? 이혼 준비하는 마당에 제가 무슨 일을 더 당할 줄 알고요. 저도 대비라는 걸 해야죠. 그리고 저는 불임 판정 받은 적 없어요. 이건 산부인과에서도 검사 기록 다 있는 거고 제가 집에서 프리랜서도 일하고 돈 버는데 어머니는 그것도 인정 안 하셨죠. 어디 해보자고요. 저는 꿀릴 것이 없어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제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리만 버럭 지르며 도망치듯 집을 나가셨는데 더는 지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는 사람 소개를 받아 한 로펌을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이혼 소송 진행하기로 수임 계약을 했고 남편 쪽, 아니 시어머니가 주장하시는 내용의 반박 자료가 저에게 넘쳐났으니 소송은 제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당초 제가 싫다고 거절했음에도 온 식구가 저에게 신우 산후조리 및 양육을 하라고 시킨 것과 남편이 제가 싫으면 장모가 대신 해야 한다고 우긴 그 이야기까지 저에게 유리한 증거였는데요. 결과는 뭐 보나 마나였죠. 그리고 더 싫었던 게 남편도 남편의 가족들도 저한테 억지를 부렸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쪽수로 밀고 나가 저 하나 못 살게 굴면 자기들 뜻대로 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를 길들이려고 했다는 건데 그걸 알았을 때는 진심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어떤 자비도 없이 위자료까지 받아 저는 이혼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그 사람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 있죠. 하루라도 더 빨리 그 집 구석에서 탈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좋은 빌미를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고맙게요. 그리고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천만 원 남편 쪽에 위자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는 아이가 없어서 모든 것이 편했어요. 친권이니 양육권이니 양육비 다툴 것도 없이 심플하게 유책 배우자를 가르고 저희의 이혼은 끝이 났는데 그러는 사이 신우는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라는 인간이 아이를 갖고도 나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기가 나오자마자 많이 아팠던 모양인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을 주는 중병은 아니었어요. 대신 치료비가 꽤 많이 들어 온 식구들이 그 돈 만들려고 죽을 똥을 사는 것 같았는데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까지 줘야 했으니 보나마나 개털 신세가 되었을 것이 뻔했어요. 하지만 이젠 그것조차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기에 저는 받을 거 받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는데요.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나 홀가분한 해방감을 안겨주는 건지 너무 좋더군요. 친정 부모님도 이혼 소송 중 모든 일을 알게 되셨는데 저희 엄마가 남편을 찾아가 개망신을 한번 주고 오신 모양이었어요.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당신도 당신 딸 위에 서면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아주 본때를 보여주고 왔나 보던데 아마 그 순간 자기도 엄청 쪽팔렸겠죠. 그래도 어쩌나요? 다 자업자득인 것을요. 그러게 제가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라고 말할 때 알아먹었어야죠. 자기들 딸이랑 동생만 귀하고 저는 귀하지 않은 딸이라고 생각한 그들의 잘못이니 저는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아주 통쾌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 엄마한테 더 빨리 얘기해 줄 걸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엄마는 사위가 아닌 사돈한테도 쳐들어갔을 사람인데 그걸 못한 게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이젠 철저한 남이 되었으니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네요. 무엇보다 모르긴 몰라도 태어난 아기가 한동안은 집안의 걱정거리이자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데 아이는 죄가 없지만 그 가족들이 죄가 많아 아이가 고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 마음보 좀 곱게 쓰지. 이젠 남이 된 입장에서 그 애기가 참 딱하네요. 가족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으니 그 아이가 어떻게 크겠어요. 부디 나쁜 건 담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요란하게 이혼했어요. 결혼할 때 반반 똑같이 해서 결혼한 거라 재산 분할할 때 어려움도 없었는데 이젠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 제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더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참고로 저랑 전 남편이 친구였기 때문에 저희 이혼 이야기는 일파만파 소문이 쫙 퍼져나갔는데요. 그 인간은 친구들 사이에서 매장이 되었죠. 그래서 더욱더 볼 일이 없어 홀가분한 마음인데 앞으로 평생 소식도 모르고 그렇게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제 이혼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지금도 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이 아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에는 그때 버려졌던 시간만큼 더 행복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저를 가꾸고 노력하며 살려고요. 원래 똥차 가면 벤츠가 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벤츠가 왔을 때 그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는 그러고 싶다고요. 그래도 아직은 젊은데 이 썩어 빠진 남자가 제 인생의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인 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나중에 인연이 닿으면 그때는 정말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남자 타령을 하겠어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엔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적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만 넘쳐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살롱 사연을 듣는 게 낙인 여자 사람인데 제 사연도 오늘은 적어내려가 볼게요. 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셨고 보육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어릴 땐 왜 나에게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다면 커가면서 받아들이게 되었죠. 다행히 교우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저를 보육원에 산다고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친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밝은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하는데 그때 참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혼자서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밀려왔거든요. 그때 오랜만에 부모님의 부재를 느꼈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고 학교 CC가 되었죠. 인생은 혼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정말 많은 위로가 돼주었어요. 하지만 학생이랑 신분으로 큰 시련이 있었고 그것은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기 전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기쁨도 잠시,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머릿속은 아수라장이 있었지만 가족이 없던 저에게는 그래도 큰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뱃속 아이와 남자친구가 영원히 옆에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남자친구는 군대 가기 전 식을 올리자고 하였지만 시댁에서 참 많은 반대를 하였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임신한 대학생을 달갑게 받아줄 리는 만무하였죠. 그럼에도 계속 부딪혀 나갔고 시어머니는 남자친구가 군대에 다녀오면 식을 올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너 모아둔 돈 있니? 솔직히 어느 정도 집안이 맞아야 하는 건데 너같이 빈털터리한테 내가 기대하는 게 있겠어? 아이 낳고 일 좀 하다가 식 올려라. 네, 어머님 그럴게요. 허락이라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피는 못 속인다는데 어쩜 저런 애를. 사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계모였어요. 연애하기 전 급속도로 가까워진 이유도 남자친구에게는 생모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서로 공감도 갖고 위로도 해주었죠. 그래도 지금껏 길러주고 키워주셨으니 본인의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식을 못 올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기약하며 결혼 약속만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곧 군대를 가게 되었죠. 막상 남편을 군대에 보낸 뒤 혼자 시댁 생활을 하려고 하니 참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 걸레 좀 싹 빨아다가 창틀 좀 닦아라. 너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그냥 놀 생각은 아니지?
에이, 아니죠. 뭐부터 할까요? 제가 그래도 싹싹하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듣는 터라 시켜만 주세요. 그 점은 마음에 드네. 얼른 해. 정부 칠 때 없는 곳이어서 그런지 예쁨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잘 보이려고 했어요. 임신도 하였고 학교도 휴학했기에 집안에서 살림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옆에 남편이 없던 터라 임신 기간 내내 먹고 싶은 것 하나 말할 수 없었던 나날이었죠. 어머님, 저 오늘 짬뽕이 너무 먹고 싶은데 혹시 점심에 저랑 같이 중국집 다녀오실래요? 넌 좋겠다. 네 서방 군대 보내놓고 그런 게 넘어가니? 걔는 초코파이 하나도 덜덜 떨면서 먹을 텐데 팔자 좋구나. 용기 내서 꺼낼 라치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구박하였어요. 제일 행복했던 날은 남편이 휴가 나왔을 때였고 한 푼 두 푼 월급을 아껴서 저에게 맛있는 걸 사줬을 때가 제일 행복한 날이었죠. 왜 이렇게 말랐어? 임산부가 이렇게 말라도 돼? 엄마가 안 챙겨주셔? 챙겨주시지. 그래도 바쁘신 분이니까 내가 알아서 챙겨야지. 아직 몸도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닌데 뭐. 엄마가 힘들게 하는 거 아니지? 내가 엄마 성격 잘 알잖아. 남편도 계몸 밑에서 자랐어서 그런지 저를 참 많이 걱정하였지만 둘 다 학생이어서 그런지 사실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하는 나날이었죠. 그래도 제대하면 꼭 분가를 하자고 하며 저를 달래주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같이 살면서도 본인의 친딸과 남편을 많이 차별하였기에 남편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별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아버님도 오래전에 아프셔서 요양원에 계셨고 본인의 힘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둘이 더 잘 의지했는지 몰라요. 저도 나이가 많이 어렸던 터라 사실 시어머니에게 따지거나 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갈 데도 없었고 남편 외엔 어디 하나 의지할 데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조차도 저를 많이 무시하였는데 전 또래라 그런지 참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렵게 자랐지만 늘 친구 관계는 좋았어서인지 그래도 시누이랑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자부심도 있었거든요. 올케라고 해야지? 닭살도다. 이 나이에 무슨 올케라고. 어쨌든 올케, 나 뒷머리 고데기 좀 해줘. 네, 언니는 머릿결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관리를 좀 잘해? 너도 관리 좀 해. 아무리 임산부라지만 꼴이 그게 뭐니? 친해지라고 해도 참 틈을 주지 않는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오히려 저를 올케보다는 그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로 많이 대했고 그럼에도 정말 잘 보여서 남편이 제대하면 저희를 진정 가족으로 여겨주길 바랬던 욕심도 있었죠. 언니, 혹시 제 구두 신고 나갔다 오셨어요? 구두 굽이 부러져 있던데. 왜? 그거 성준이가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사준 구두거든요. 말씀도 안 하시고. 야, 너 우리 딸 그지로 하는 거니? 그리고 언니라니? 형님이라고 해야지. 아, 네 형님. 그래도 말씀도 안 하셔서. 그까가 얼마나 한다고 그래? 네가 날 정식 시어머니로 생각하면 이래? 너도 성준이처럼 날 진짜 어미로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딸 무시하잖아. 어머님,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무시하잖아. 제 잘못이 아닌 일에도 늘 작은 거 하나에 노여움을 떠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참 숨이 막힌 날도 많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출산했고 예정일보다 한참 빠르게 나온 아기라서 남편은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저의 첫 핏줄이 생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며 서로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의 기억이 참 생생해요. 아이를 낳고 보니 새삼 없었던 부모님의 부재가 더욱 와닿았어요. 남들은 친정엄마가 하나같이 달려와서 산모들을 붙잡고 고생했다며 안아주시고 울어주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부럽던지 오히려 아이를 낳고 나서 눈물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게 혼자 쓸쓸히 병원에 있게 되었죠. 무슨 조리원이야?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면서. 옛날엔 애 낳고 바로 집안일 했어. 그러니까 태어나면 바로 집에 와. 어머님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는 저에게 전화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남편도 옆에 없는데 병실엔 보육원 원장님만이 오셨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제 행복을 비시는 분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참 저를 안쓰러워하셨어요. 혼자 아기는 잘 키울 수 있어. 힘들면 원장님이랑 선생님들이 도와줄게. 아니에요. 해봐야죠. 제가 이제 엄마인데. 그래, 은빈이는 진짜 잘할 거다. 엄마가 없었기에 이 아이에게만큼은 온전히 엄마의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남의 손이 아닌 클 때까지 옆에 있어주며 언제나 힘이 돼주고 싶었죠.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얼굴도 모르는 저희 친정엄마가 궁금해졌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 또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내 새끼를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인간이라면 정말 대단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이 아이에게 정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퇴원 후 시댁으로 들어가는 날, 시어머니는 미역국 한 번을 끓여주시지 않았죠. 왔니? 애 울음소리 덜 들리게 해라. 나 밤잠 예민하니까. 제가 도착하자마자 현관에서 하신 얘기예요. 얼마나 비수가 내리꽂히던지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아이를 따뜻한 방에 누일 생각을 하며 참았어요. 전 그날부터 아이를 위해 시댁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혹시나 제가 굼뜨게 행동하면 이 아이마저 미워하시고 눈치 보게 하실까봐 오히려 솔선수범하는 나날이었죠. 그렇게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고 남편의 제대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운도 지지리도 없는지 남편은 제대를 얼마 안 남겨두고 큰 사고를 당했죠.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이렇게 재수가 없다는데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어머님, 저도 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어. 남편은 외박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꼬박 일주일 만에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아이 한번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남편이었고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책했죠. 성준아, 너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냔 말이야. 눈물 그만 흘려. 아주 우는 소리 듣기 싫어 죽겠네. 장례식 첫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저런 말을 하였죠. 그때는 저도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 시어머니의 말은 귀에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 가슴이 메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와 함께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기분이었죠. 내 속으로 낳지 않았지만 그래도 키운 정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 쪽 일가 친척들이 문상 왔을 때를 제외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남편의 삶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아왔던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3일장을 치르고 남편을 떠나보내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당장에 오갈 데가 없던 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조금의 살아온 정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매몰쳤죠. 이제 너랑 나랑 볼 일 있니?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세요. 별이를 생각해 주셔야죠. 걔가 내 핏줄도 아니잖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친자식이 아니니 손녀 또한 본인 손녀가 아니라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절망적이고 마음의 시련 또한 컸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던 일이기에 전 재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딸과 함께 살 거처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반지하 월세방이지만 그래도 남편 목까지 꼭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을까요? 대뜸 시어머니에게로 연락이 왔고 지금까지 같이 살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순한 양이 되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딸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죠. 나도 그때 경황이 없어서 너한테 모진 소리만 한 것 같아. 마음에 걸리는 거 있지? 미안하다. 마음 많이 상했니? 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우리 별이가 눈에 밟히잖아. 내가 아무리 성준이 계모라고 해도 진짜 아들로 생각 안 했겠어? 시어머니는 남편을 진짜 아들처럼 생각했지만 본인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 꽝인 사람이라 그랬던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미안해. 내가 성준이 잃고 보니 너한테 참 미안하더라. 성준이 생각해서 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아니에요. 저도 죄송했어요. 사실 죄송할 건 크게 없었지만 목 놓아 우는 시어머니를 보니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자. 그래야 성준이도 마음 편히 떠나지 않겠어? 어머니 진심이세요? 그럼 나 한 입으로 두 말 안 한다.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와. 별이 생각해서라도. 딸을 걸고 넘어지며 다시 같이 살아보자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아무리 본인 자식이 아니라지만 없어 보니 많은 걸 깨달으셨구나 싶었죠. 그러면서 저 역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딸을 생각하면 반지 앞 방보다 그래도 아파트에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내가 일을 다니려면 누군가 맡아줘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니 시어머니 한번 믿어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저랑 별이 다시 들어갈게요. 저 진짜 성준이 생각해서라도 어머님한테 잘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지. 우리 과거는 잊고 다시 시작해보자. 어머님은 그렇게 저를 다독여 주었고 전 딸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일주일은 정말 잘 해주시더라고요. 원래는 아이라면 질색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도 안아주시라고 하면서 챙겨주시라고 하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고 나도 더 잘해야겠다, 과거는 잊어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부른 속내는 따로 있었고 그것은 남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적으로 부부인 제 앞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였어요. 한 번 더 크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어머님, 설마 돈 때문에 저희 모녀 부르신 거예요? 성준이를 그래도 아들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아들이지. 그러니까 그 돈은 나한테 줘야 맞다. 솔직히 내가 걔 중학교 때부터 키웠는데 나한테 줘야지. 너한테 간다는 게 말이 돼? 저랑 별이 생각하시면 이러는 거 아니죠. 어머님이 성준이 생모였어도 그랬을까요? 아마 생모였다면 저랑 별이 안타까워 하셨겠죠. 올케, 그만해.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솔직히 그 돈 우리 엄마가 가져가는 게 맞잖아.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돈을 꿀꺽하려 해? 시누이까지 거들어 돈을 달라고 닥달을 하였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사실 제 딸과 저도 불쌍했지만 죽어서도 이런 취급을 받는 남편도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도 들었지만 사실상 저는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더 슬펐을 뿐 돈을 탐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상반된 태도 자체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 그렇게 돈을 줄 수가 없다고 못 박듯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한 번은 엉엉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하고 싶니? 내가 성준이 키우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적이 많았는 줄 알아? 성준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무슨 말씀이세요? 나 성준 아빠한테 속아서 시집오고 여태까지 고생 바가지로 하면서 키웠어. 네 시아버지 저렇게 아프기 전까지 얼마나 돈 사고 많이 쳤는 줄 아니? 그런 내가 안 해본 일 없이 성준이까지 거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시어머니가 처음 꺼내 보인 말은 힘들어서 남편을 그렇게 대한 것이라고 했고, 그래도 아들로서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걷어먹였다고 하였어요. 시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음에도 어린 남편이 불쌍하여 도망가지 못하고 먹여 살렸던 거라고 했죠. 이 말을 들으니 저희 친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모건 친모건 어찌 됐건 남편이 홀로 남아있을 것이 불쌍해서 도망가지 못했다는 시어머니 말이 심금을 울렸어요. 시어머니에게 맺힌 게 많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찡 하더라고요. 성준이가 알면 나한테 돈이라도 줬을 거야. 피도 안 섞인 남을 지금까지 건사한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시어머니의 한탄스러운 말들을 듣게 되었고 제 눈치를 살피다 시어머니는 돈을 맡아준다고 했어요. 나한테 맡겨라. 솔직히 너랑 별이 나가서 독립하려면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을 거고 나한테 저금했다고 생각해. 너 나갈 준비 다 되면 그때 돌려주마. 진심이세요? 옳게 속고만 살았어? 진짜 별이랑 둘이만 살 수 있어? 솔직히 성준이 목숨값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니? 네가 아무리 애 엄마라도 나이도 어린데 이 험한 세상을 이 돈 들고 뭘 하려고 해. 나한테 맡아도 성준이 목숨값이다 생각하고 잘 보관하마. 혼자서도 잘 살아온 인생이지만 막상 딸아이의 보호자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많이 무서웠어요. 이런 시어머니라도 믿어야 하는 걸까 싶은 마음도 들었고 그래야만 했죠. 전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돈을 맡기게 되었어요. 잘 생각했다. 넌 그냥 이제 딸 데리고 열심히 일이나 해. 그래야 별이를 키우지. 내가 옆에서 많이 서포트하마. 그래도 남편의 가족이니 별일 있을까 싶었고 그렇게 믿었고 아니 믿어야 했어요. 그래도 반지 앞방에서 나와 딸아이와 함께 다시 살던 시댁으로 들어가니 쾌적은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되어서 조금은 안도할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부터 할까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없기에 전 학교를 자퇴한 후 생활전선이 뛰어들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서 딸아이와 단 둘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내가 능력이 돼야 우리 딸아이가 어디서든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영아를 받아주는 어린이집도 있다길래 전 딸을 어린이집에 맡긴 후 일을 다녔어요. 주말만은 딱 딸과 함께 해야 했기에 평일에 엄청 많은 양의 일을 했는데 밤엔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엔 식당 일을 하였죠. 그래도 다행인 건 식당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도 어린 저를 예뻐해 주시며 많이 챙겨주셨고 그렇게 슬픔을 잊으며
내일에만 몰두하며 지낸 날들이었죠. 제 나이 또래 학생들이 예쁜 옷을 입고 걸어갈 때 참 부러웠어요. 남들처럼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돈을 빨리 모아야 했기에 어쩔 수가 없었죠. 평일 내내 일을 하고 저녁에 아이를 픽업해서 온 뒤 딸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조금 놀아주다 재우면 부엌엔 시모와 시노이가 먹은 설거지거리가 가득했어요. 대놓고 저보고 치우라고 하는 시어머니더라고요. 얘, 왔니? 설거지 다 하고 자라. 저거 금방 안 하면 냄새 나거든. 어머님, 이런 건 낮에 해주셔도 되잖아요. 네가 날 시어머니를 생각하지도 않는구나. 성준이 죽으니까 내가 우스워? 대놓고 날 부려먹다니. 옳게 말 다 했어. 아무리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우습게 본다지만 성준이 없으니까 대놓고 무시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맞잖아. 성준이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엄마가 성준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올케가 이렇게 대해? 무슨 말이라도 하려 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합심해서 공격을 하였어요. 그때도 힘들었지만 남편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날 사랑했던 남편을 걷어 키우신 분이라고 하니 정중히 대해드리고 싶었고 남의 자식까지 걷어주신 분이니 저에게 마음을 열면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참 지치는 나날이었어요. 남편도 없이 딸아이만을 데리고 버티는 삶이 정말 이리도 고달플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자는 딸아이를 보면서 또 마음을 다잡고 했네요. 내가 힘들어하면 우리 딸은 어떻게? 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극한으로 치닫는 나날 속에 더욱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그것은 시어머니가 사채를 쓰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였어요. 정말 황당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이었죠. 내가 성준이 먹여 살리느라 사채도 썼다. 너 알다시피 니네 시아버지 몇십 년째 누워있는데 여자 몸으로 뭘 하니? 성준이 먹여 살리려면 별 수 있어? 그래,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사채꾼들이 와서 빚을 갚으라고 닥달을 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하였고 또다시 남편을 들먹이며 얘기를 했어요. 남편과 결혼한 제가 남편 대신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심적으로 모든 게 참 버겁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너네가 하나지만 난 둘이나 건사하고 키웠어. 그것도 내 자식 아닌 성준이까지 말이야. 네가 성준이 와이프라면 이런 나를 등한시할 거야? 어머님, 그래도 지금 어머님이 뭐라도 하실 수 있는 몸이시잖아요. 우리 엄마 당뇨에 고지혈증까지 있어. 그럼 형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어머님 일인데 이렇게까지 나 몰라라 하실 거예요? 어머? 옳게. 난 무슨 일 하는 사람인 거 몰라? 내가 어떻게 일을 해? 나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뭐라도 하면서 빚 갚는데 보태라고 하자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당뇨 핑계를 대며 일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황당했고 기가 막혔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 제 돈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맡긴 그 돈은 잘 있는 건가요? 저 도저히 이렇게는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별이 하나만 보고 버티려고 했는데 매일이 너무 힘들어요. 돈 주세요. 뭐? 너 지금 우리 버리고 나가겠다는 거야?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랬다. 임신해서 오갈 데 없는 것. 그래도 성준이 와이프라고 거둬줬더니 이제 와서 돈까지 달라면서 우리를 배신해?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이 말을 듣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오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판단력도 흐려진 상태였거든요. 어머님, 그래도 너무 버거워요. 넌 그냥 하던 대로 일하면 돼.
그저 조금 더 노력해서 빚 좀 갚아줘라. 성준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우리 성준이 보고 싶어서 어쩐다니? 아휴. 남편을 들먹이며 우는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에 시누이마저도 울었어요. 참 난감한 상황이었죠. 제 마음이 모질지 못하는 것을 아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나 싶다가도 또 시어머니가 홀로 두 자녀를 키웠을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전 한 번 더 양보했어요. 그래도 처음으로 저에게 무한 사랑을 준 남편이었기 때문에 계모라도 의리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고 전 제가 버는 돈에서 어느 정도를 시어머니의 빚을 갚아주는 데 쓰기도 하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역시나 처음에만 눈치를 볼 뿐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솔직히 너 자꾸 네 돈 거리는데 좀 아니지 않니? 결혼하고 바로 네 남편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수익자가 너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막말로 그렇잖아. 네가 내 빚 갚아주고 내가 네 돈 좀 썼기로 눈치 받아야 되겠어?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저런 소리를 했고 김이 쫙 빠져버리더라고요. 공은커녕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인 시어머니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이러고 살아요, 어머님? 저 성준이 생각해서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준이를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당연히 그래야지. 걔한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 줄 알아? 시어머니는 죽은 남편에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며 저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했어요. 가끔 평일에 제가 바쁠 때면 시어머니가 딸아이 픽업을 도와주신 적이 있었기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버티고 버텼어요. 남보다는 그래도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내가 조금만 더 힘들면 돼 라는 마인드로 살아왔는데 오래 일한 식당이 폐업을 한다고 하였고 전 그 자리에서 중요한 일자리를 잃게 되었어요. 당장 빚 이자에 생활비까지 내야 하는 마당이었기에 일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식당 이모님이 추천해준 건물 청소 여러 개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오히려 식당에 오랜 시간 있으면서 버는 돈보다 돌아다니는 것이지만 내 시간도 있어서 딸아이를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운 좋게 식당 이모님의 소개로 좋은 건물주를 알게 되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채 건물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보육원에 살고 시댁에 살면서 늘 깔끔 청결히 살아왔던 저였기 때문에 청소 하나는 참 자신 있더라고요. 청소 후 집에 와 그래도 이른 시간에 딸의 어린이집에 가서 딸을 데리고 오는 행복도 있었어요. 그리고 건물주분이 제 사정을 딱하게 여겨 페이도 두둑히 챙겨주곤 했었죠. 하지만 이 사실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모를 리 없었고요. 나 진짜 한방이라니까? 나 배우만 되면 올케랑 엄마랑 고생 끝이라고. 그래, 올케가 우리 집에 희생하는 거 알겠어. 그래도 내가 명색의 배우 될 사람인데 투자는 좀 해줘야지. 안 그래? 형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세요? 나 아무 일이나 못해. 내가 언제 배우가 될 줄 알고 얼굴을 팔고 다녀.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리고 내일 피부과 가야 하니까 30만 원만 줘. 진짜 질리네요. 어머님은 그렇다 치고 형님은 어머님 빚을 갚기라도 해야죠. 내가 한 방에 뜨면 엄마 빚 청산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그 전까지만 고생해달라는 건데 그걸 그렇게 못하겠니? 우리 성준이만 불쌍하지. 성준이 살아있었어 봐. 우리 엄마 저렇게 두나. 역시나 남편을 언급하며 말하는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배우가 된답시고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가꾸고 살기만 바빴죠. 일이라도 하라고 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배우가 될 몸이라며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푼, 두 푼 가져가는 게 참 얄밉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참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건 딸아이에게마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모질게 대한다는 것이었어요. 우연히 청소일을 끝내고 집으로 갔던 어느 날, 딸아이가 김치에 밥만 먹고 있었던 거예요. 별아, 할머니랑 고모는 어디 가고 왜 혼자 이러고 있어? 고모 무슨 촬영 간다고 나갔어. 엄마, 배고파. 할머니가 김치랑 먹으래. 기가 막혔어요. 꼬박꼬박 생활비를 늘 주는데도 저 없을 때마다 딸아이에게 이렇게 밥을 줬다는 사실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딸아이에게 고기 반찬이라도 해주려고 부엌 일을 하던 그때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쇼핑을 하고 왔는지 종이봉투를 들고 들어왔고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랐어요. 별이 혼자 두고 어디를 갔다 오세요? 어머, 너 언제 왔니? 원래 이 시간에 안 오잖아. 청소가 일찍 끝났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별이만 두고 나갔다 오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처음이다. 절대 그런 적 없다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났는지 한가득 쇼핑하고 온 봉투를 재빨리 숨기더라고요. 그러자 이것을 가만 보고만 있던 딸이 한마디 하였어요. 할머니랑 고모 매일 나 두고 나가잖아. 별이도 배고프고 졸린데.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얘는 어디서 거짓말을 해? 시어머니는 당황을 하였고 딸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딸아이를 제가 더 많이 픽업할 때가 많았지만 가끔만 픽업을 부탁드렸던 건데 이럴 때마다 아이 혼자 덩그러니 위험하게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보기 싫어졌어요. 됐어요. 안 받아 화나죠 뭐. 어머님, 저 별이랑 이제 나갈게요. 굳이 제가 왜 여기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옳게 화났어? 진짜 가끔 어쩌다 그런 거야. 별이도 속상하니까 맨날이라고 한 거고. 나 갑자기 오디션 잡혔거든. 그래서 쇼핑 갔단 거야. 그래, 얘가 오디션 얼마나 목숨 거는지 알잖니. 내가 오죽하면 따라갔겠어. 이번에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거다. 맹세코 이번 일만 잘 되면 맡긴 돈을 주는 것과 동시에 모두가 잘 되는 일이라며 저를 달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면서 내일 오디션을 볼 건데 이것만 잘 되면 저보고도 호사를 누리게 해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하였어요. 사실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이제는 지쳤다고 생각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저에게 용돈을 더 바라더라고요. 우리가 2배, 아니 3배로 갚을 테니까 일단 너 있는 돈 좀 줘봐라. 내일이 오디션인데 아무리 옷을 사도 좀 태가 나는 걸 사야지. 얘 꼴 좀 봐. 어머니, 옷을 못 입으면 오디션에 떨어지나요? 그건 핑계죠. 올케가 이 세계를 몰라서 그래. 저 진짜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 없거든요. 지금 보아하니 생활비 드린 걸로 쇼핑하신 것 같은데 그걸로도 충분하신 것 같아요. 매정한 것. 우리가 잘 되면 널라몰라라 할까봐? 참나, 됐다 그래. 됐어. 내가 성공해서 엄마 기 살려줄게. 생활비로 쇼핑을 한 것도 모자란 저보고 돈을 더 줄 수 없냐고 하는 모녀를 보고 사실 기가 찼어요. 좋은 마음을 먹으며 살고 싶었는데 딸아이 혼자 덩그러니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날이 선날이었어요. 그럼에도 내일은 시누이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니 정말 화가 났지만 한 번만 믿어보자 싶었는데 다음날 오디션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표정을 잔뜩 구긴 채로
제가 청소하는 곳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니 더 잘 차려입고 갔어야 했던 건데 내가 미쳐. 그러게 탄력 빼어라고 아무나 써주는 줄 알았는데 어쩜 걸치고 온 옷이나 이런 걸 신경 쓰니? 우리 딸이 얼마나 잘 되레인데 됐다 그래. 어머님 형님 뭐가 잘 안 되셨어요? 보면 모르냐? 그래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자. 솔직히 네가 생활비 좀 넉넉하게 줬으면 이러겠어? 얘가 옷도 좀 더 좋은 거 사입고 나도 매니저 하면서 좀 뽀대나게 하고 갔겠지.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거기 오디션 갔더니만 죄다 명품 걸치고 온 애들 투성이더라. 우리 애만 초라해가지고 원. 신우이가 오디션에 떨어진 것이 걸치고 간 옷이 초라해서 떨어진 것이라며 저에게 돈 타령을 하며 하소연하는 시어머니였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바보짓을 하고 살았구나 라는 걸요.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제가 일하는 곳까지 와서 돈 타령을 하더라고요. 이젠 아주 이판사판 공사판인 듯한 느낌이었고 더 이상 이 모녀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시어머니 또한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셨거든요. 성준이 때문에 지금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 안 되겠네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 이제 어머님이랑 형님 뒷바라지 안 할래요. 빚도 이제 알아서 갚으시고 저랑 별이 따로 나가 살겠어요. 내가 네 진짜 시애미였어도 이러냐? 내가 뭐 많은 걸 바래? 네, 바라시잖아요 지금. 저 지금까지 일하면서 집 생활비 대고 빚 갚고 살았어요. 이제 저도 좀 내려놓고 살고 싶네요. 너 성준이랑 혼인신고할 때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막말로 남들은 가방이다 모피다 다 받았는데 넌 뭐냐고.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 뺨을 올려붙인 시어머니였죠. 여태까지 막말은 일삼으셨어도 때리거나 한 적은 없는데 오늘 신우이의 오디션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분풀이를 하신 거나 다름없었어요. 저 때리신 거예요? 그때 별이 갖고 정말 힘들었던 때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갚으란 말이야. 너 아니면 얘가 왜 오디션에 떨어졌겠어? 가방이라도 뽀대나는 거 들고 다녀야지. 그 남들 다 드는 구찌 가방 하나 살 거니까 혼수라고 생각하고 몸이라도 팔아서 300만 원 더 벌어와. 그래, 솔직히 애초에 결혼할 때 저 정도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몸만 홀랑 들어와서 밥만 축낸 게 이제 와서 갑질이야. 엄마랑 백화점 가게 돈 내놔. 두 모녀의 행패를 당할 재간이 없었는데 그때 건물 안으로 죽은 남편이 걸어왔죠. 정말 얼떨떨 하더라고요. 분명 죽은 남편인데 어떻게 내 앞에 있는지. 그리고 남편 닮은 그 사람은 절 꼭 감쌌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가고 말았죠. 그리고 신우이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너 성준이 아니야? 이게 어찌 된 거야? 넌 죽었잖아. 그렇게 닮았나요? 인사가 늦었네요. 전 성준이 친형 김민준이에요. 엄마, 들어오세요. 본인이 남편의 친형이라고 하면서 한 여사님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사님은 바로 제가 청소를 하는 건물들의 건물주분이었어요. 저조차도 상황이 어찌 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놀랐죠? 혹 내가 성준이 엄마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 여기 사진. 여사님이 건넨 사진은 저와 남편의 사진이었어요. 청소를 하다 떨어뜨린 모양이었고 이 사진을 보고 본인의 아들을 알아본 여사님이었죠. 여사님과 저희 시아버님은 오래전 이혼을 하였는데 상대적으로 무능력한 시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였다고 했어요. 그때 막내 아들은 절대 줄 수 없다면서
못 나가게 하였고 어쩔 수 없이 큰아들만 데리고 나가 살았다고 했어요. 제 남편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재혼을 하고 나서 너무 어렸던 남편이 혼란을 겪을까봐 나서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성인이 된 남편의 얼굴이 지금의 아주버님 얼굴과 똑 닮아 있었고 그 뒤에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로써 이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인지 이 광경을 모두 목격하고 말았던 거죠. 안 봐도 비디오다.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 것 같아. 미안하다, 아가. 성준이가 이렇게 친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면 좋아했을 텐데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쓰러진 시어머니를 부축해 신우이는 주랭랑을 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여사님은 참 어이없어 하였어요. 저 역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여사님에게 다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제가 겪은 일을 들으시고는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딸을 꼭 보고 싶다는 여사님의 말에 딸아이를 보여드렸죠. 어쩜 성준이 어릴 때랑 똑같아. 한참을 딸아이를 안고 우시는 여사님이었어요. 저 역시 그간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당장에 그 집에서 나오라는 여사님이셨고 감사하게도 저와 제 딸의 거처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생전에 우리 아들한테 못했던 거 내가 별이한테 다 해주마. 걱정 마. 그리고 당장 나와서 이제 네 행복 누려. 왜 그러고 살았어? 아무도 없이 얼마나 힘들었니? 여사님은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저를 다독여 주셨죠. 보육원 원장님과 선생님이 아닌 다른 어른에게서 이런 따뜻함을 느껴보는 것이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전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올 준비를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부자씨 애미 만났다고 날 버리려는 거냐? 어림없지. 네가 우리한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님,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웃기지 말고 넌 계속 이 집 빚이나 갚어. 시어머니는 절대 나갈 수 없다고 했고 그동안 남편을 먹이고 입힌 것이 그의 값어치는 다 해야 한다고 했어요. 대놓고 못 나가게 하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더라고요. 이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더 강해졌기에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뿌리치고 나왔죠. 그리고 곧장 남편의 친어머니를 찾아 가게 되었고 남편의 친어머니는 저를 위해 소송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제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라는 소송이었죠. 시어머니는 그것은 응당 본인이 가져가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법원에서도 아들 키워준 금액을 얘기하며 법정을 술렁이게 하였고 그렇게 돈 계산적으로 의붓 아들을 키웠냐며 판사님이 크게 뭐라고 질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사망보험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떨어졌어요. 또한 두 모녀가 저에게 노동을 착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어요. 의붓 아들이지만 아들도 그리고 딱 하나 남은 집마저도 말이죠. 시어머니는 본인이 갚아야 하는 빚과 저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 그리고 보험금을 위해 집을 팔아야 했고 그렇게 단칸방으로 내려앉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런 일이 저에게 발생했다는 게 어리둥절한 마음이더라고요. 미안했다 내가. 그러니까 성준이 친엄마한테 얘기해서 우리 방 한 칸이라도 해주라고 해라. 어? 너 진짜 내가 이렇게 사는 꼴 볼 거야? 형님이 나가서 일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지가 멀쩡한데 왜 이렇게 의존하려고만 하세요?
걘 배우 되래라니까. 그리고 내가 늙어서 무슨 일을 해. 다들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둘만 남은 두 모녀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별이도 손녀 취급 안 하셨으니 찾지 마시고요. 그럼 건강하세요. 전 그것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마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잃을 수 없었는지 계속 찾아와 방이라도 잡아달라며 하소연을 하였고 결국엔 접근 금지 신청 명령까지 떨어지고 난 뒤에야 연을 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의 친어머니 후원으로 다시금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성준이한테 못해준 거 다 해준다고 했잖니? 성준이가 살아있었으면 아마 너무 좋아했겠지. 이제라도 즐기며 살아. 사실 얼떨떨하고 믿기지 않는 날들이었어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재혼 후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라고 했고 지금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적적하게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했죠. 아주버님 또한 어머님의 뒤를 이어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기에 바쁜 나날을 보냈거든요. 그로 인해 저희가 참 선물 같은 존재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딸아이에게도 본인을 끔찍히 생각하는 친할머니가 생겼다는 것이 참 좋은 모양이었고요. 성준이 있고 너를 딸 삼으마. 성준이가 널 좋아했으니까 내 아들이 좋아했다면 믿고 챙겨도 되겠지. 그러니까 어려워 말고 엄마다 생각해.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별이를 예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전 그렇게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뵌 것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는데 워낙 치매에 요양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아들들 기억도 하나도 못한 채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애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정말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누이랑 함께 벌어서 살려고 하니 힘든 모양이었죠. 그리고 제가 조문을 마치고 나가려는 때에 시누이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몸이 진짜 안 좋아. 너 이제 살만하니까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다신 엮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이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저를 째려보고 다시 들어가는 시누이였고 끝에 들려오는 말들은 제 욕이었어요. 그나마 마음이 무거웠는데 저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살았네요. 저 역시 지금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더불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금 대학을 준비했고 지금은 졸업 후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딸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네요. 아빠가 없이도 잘 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 빈자리를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채워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저 역시 가족이 없던 터라 이렇게 의지하면서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살고 있네요. 12년 동안 남편을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 뒤늦게나마 가족을 만들어주겠다는 그 말을 지킨 것 같아 참 고마운 남편이에요. 저와 제 딸을 두고 먼저 간 것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제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많기에 미안하기도 하고요. 가족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렇게 지금 와서 사랑을 느끼고 살고 있으니 인생이 딱 지금처럼만 같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에게 무한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어머니 또 아주버님에게 열심히 벌어서 갚고 싶고요.
이렇게 글로 쓰다 보니 참 열심히 살았다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도 하고요. 많은 생을 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저희 어머님처럼 누군가에게 꼭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